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가 태어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자 과부입니다. 전 사실 이렇다 할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살았던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제 남편 하나였거든요. 그냥 요즘 문득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남편은 남편이었던 시간보다 제 남자친구였던 시간이 훨씬 길어서 편의상 호칭을 남자친구로 표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을 사고로 전부 다 잃었습니다. 저희 세 가족은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제 생일을 맞이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 트럭이 저희가 타고 있던 차에 들이박았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남과 동시에 아버지는 핸들을 최대한 꺾고 모든 사고의 피해를 운전석으로, 즉 본인에게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타고 계셨던 어머니는 절 꼼꼼히 껴안고 모든 충격을 받아들이셨죠. 그렇게 처참한 교통사고 속에 저는 부모님의 큰 사랑으로 아주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죠. 그렇게 제 생일은 제가 축하를 받아야 하는 날로 마땅했지만 부모님 두 분을 잃은 기일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딘가에 제 한 몸 의탁할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부유해서 재산이라도 많았냐? 하시면 그것조차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몫의 사망보험금이 제 앞으로 나온 것이 전부였죠. 친가구 외가구 우리 엄마 아빠 목숨값에 눈이 새빨개져서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나를 만내 만에 신랑이라셨죠. 저는 그런 어른들을 뒤로하고 제 발로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 목숨값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본능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독한 년, 부모를 둘 다 잡아먹고 혼자 살아남은 년 등 이런 호칭들이 제게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몇 년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초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와중에도 부모님 목숨값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그 돈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며 정말 근근히 살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냐고 물으시면 전 당연히 매일매일이 죽고 싶다는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만 했습니다. 매일 생활고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총 2억이 나왔는데 그 돈은 그냥 은행에다 묶어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하니 전 매일 허덕이는 생활이었고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렇게요. 다행히 몸뚱이 하나는 매우 건강했었기에 어디 크게 아프지도 않았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면서 살다 보니 주위에 마음 터놓고 지낼 친구 하나 남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제가 한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하자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게 저에게 유언으로 돌아와 그 유지 하나는 무조건 이뤄드리려고 사력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배를 골아가며 한 탓인지 제 의지와 노력이 빛을 발한 탓인지 전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했죠. 그때 처음으로 보험금을 학비로 써봤던 것 같아요.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채우는 것도 솔직히 버거웠죠. 그렇게 졸업했고 스타트업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 채용한 사장님은 제 나이 또래였어요. 그 스타트업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사장님께 질투와 시기를 느낌과 동시에 동경했습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주위에 사람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요. 그러다 보니 주제도 모르고 사장님을 제 맘속에 담게 되었어요. 저보다 4살 많으셨던 사장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었고
그런 사람을 제가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사장님도 절 마음에 담아두셨더라고요. 처음 고백을 받게 된 날, 전 너무 기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렇게 사장님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눈물을 쏟는 저를 보고 당황해했죠.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곤 하네요. 저흰 그렇게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공사를 구분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 사랑을 키워나갔고 그 사이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 환경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그때 제게 청혼을 했거든요. 저는 청혼을 거절하며 내가 왜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는지, 친구도 만나지 않는지, 내가 처한 경제 상황까지 정말 말할 수 있는 흠을 쥐어짜내서 말했어요. 저같이 불행한 여자 만나지 말라고, 부모도 잡아먹고 살았다는데 당신을 잡아먹고 싶진 않다고 하면서요. 남자친구는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만나온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빛나고 대견하며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절 위로했어요. 제 밑바닥에 사정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절 포기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도 주제도 모르고 결혼이란 망상을 품게 되었죠. 결혼이 현실이란 말을 깨달았던 것은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였습니다. 근본도 없고 애미애비 없이 자란 년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함 지르듯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뱉은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고 제 마음에 커다란 자상을 남겼죠. 그래, 내가 주제 파악이 덜 되었다. 네가 요즘 행복한가 보구나. 미쳤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남자친구를 놓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절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제게 자신이 없어진 후였죠.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는 것과 별개로 전 남자친구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저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우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설득할 테니 믿어달라고 했고 전 믿기로 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부모의 사랑도 친구들의 우정도 다 포기했고 포기를 당했는데 남자친구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도 인간인데 한 번쯤은 욕심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부모를 잡아먹고 살아남은 사람이라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 잡아먹는 년이라는 별명이 굳어져서 이제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일까요? 동거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남자친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 집에 돌아온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남자친구는 의식을 차릴 수 있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 남자친구의 머릿속에는 종양이 생겼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어요. 매번 두통 때문에 약을 달고 살았던 남자친구였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놓고선 건강 하나 챙기지 못한 제가 그렇게 저주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병명이 알려지고 부모님들은 제게 와서 부모도 모자라 왜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냐고 노하셨어요. 저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남자친구의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평생 수발을 들어도 좋으니 사람 달라는 제 간절한 기도는 신에게 또 버림을 받았고 남자친구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부모님은 절 벌레 취급하시더군요. 남자친구를 잃은 슬픔도 무척이나 컸는데 빈소조차 지키지 못하게 하셨고 제가 억지를 쓰며 그쪽으로 다가가면 제게 소금을 포대자루로 뿌려대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발인도 지켜보지 못했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으며 화장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차가운 땅 속에 묻히는 자리조차 저는 참석할 수 없었어요. 내가 애도할 시간도 주지 못하는 그들이 처음으로 증오스러웠고 미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앗아갈까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절 멀리하시려고 애쓰셨어요. 저와 동거를 했단 사실도 사실혼이 아니라고 못을 박으며 제 존재를 부정했죠. 제 남자친구는 회사를 2개를 굴리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수완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만 남자친구의 명의로 된 재산과 건물이 상당하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본인의 부모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는 비상식적인 사람이지만 자신을 낳아주셨기에, 그리고 자식이 본인 하나이기에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차라리 부모가 없었으면 싶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미쳐 있고 어머니는 아들인 자신의 회사와 이름을 팔며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지게 된 빚과 어머니의 죄로 해야 할 합의금만 수십억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몰래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제 남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쎄빠지게 모은 재산을 부모님께 전부 주고 싶지 않다고 법적 와이프인 제가 절반이라도 챙겨서 자기 대신 남은 여생,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청혼이었죠. 이제 세상을 떠날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외면할 여자가 어디에 있나요? 전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남편의 부모님들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법적인 아내가 되었죠. 장례식도 빈소도 발인도 그 무엇도 못하게 해놓고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저한테 절반은 줘야 되는 상황이 오더니 제게 와서 난리를 피우더군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 남편을 낳아주신 분들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돈에 눈 뒤집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맞는지 사람 탈을 쓴 악마인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남편의 부모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급작스럽게 떠나게 된 아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아들의 재산을 노려서 조작한 서류이니 무효로 처리해달라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제 남편의 성견지명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게 혼인신청서 작성한 서류와 동시에 USB 하나를 추가로 주었어요. 노파심에 찍은 영상이야. 쓸 일이 없길 바란 마음뿐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실 분들이 절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욕이 나겠어. 미안해, 지연아.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요. USB에는 남편이 본인의 의지로 청혼을 하였고 본인이 원해서 제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제출하니 당연히 전 무고한 사람으로 무죄로 판명이 났고 그들의 고소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 있는 아들 자식을 통장으로만 취급하는 그들이 너무 용서되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은 떠나기 직전 제게 한 가지 부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유산을 다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현행법상 저와 남편 사이에 자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부모님이 절반 정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부모를 열심히 보필하였지만 아버지의 알코올과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고 어머니도 자신을 믿고 남들을 등쳐먹고 사는 것 같다고 이제 자신이 죽고 없는데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쓰이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게 정자은행에 자신의 보관해 놓았다고 알려주며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이 딸린 과부는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임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떠나가는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 인생의 남편을 제외하면 다른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게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사랑을 알려준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의 아이를 가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나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만 바라보며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날 남편과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전 그 이후 혼자 임신을 준비했어요. 운이 좋게도 인공수정에 성공했고 저는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이를 가져달라는 말을 하고 일주일 이후부터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로 목숨만 부지한 채 유지했어요. 꽤 오랜 시간을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는 매일 면회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인공수정에 성공한 이야기를 하게 된 날이었죠. 귓가에 아이를 예쁘게 잘 키울 테니 꼭 하늘에서 지켜보라고, 내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이제 편히 눈 감아도 된다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잘 할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 마지막 속삭임을 끝으로 남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은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은 것보다 8개월이나 더 살다가 갔어요. 저도 참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끝까지 걱정하며 떠난 제 남편이 불쌍했어요. 내 남편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두 분이 땅을 치고 깊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지 못하게 한 복수심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는 이렇게 독한 사람이 제 엄마인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리 잡아 새 생명이 되어가고 있었죠. 법적인 아내가 되어 재산을 절반이나 뺏기는 것도 억울하셨나 보던데, 제가 남편의 아이를 가지게 되니 상속자의 순위는 저와 제 뱃속의 아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법정소송을 또 진행하셨고, 제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한 일은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낳은 아들은 남편과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병원에서도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남편의 유산은 모두 저와 제 아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아들과 제가 상속받게 된 금액을 보니 100억이 조금 넘는 돈이더군요. 100억이라는 돈에 그렇게 눈이 뒤집힌 남편의 부모를 보니 참 저희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노리던 친가와 외가의 어른들과 겹쳐 보여 정말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에 가까운 긴 기다림 끝에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부모가 저희 집을 여러 차례 찾아왔고 돈을 달라고 울면서 비시기도 하셨어요. 그치만 참 제가 남편의 빈소를 지키지 못한 한이 그들을 돕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가장 사랑했고 평생을 잊지 못할 사람을 낳아주신 분들이라 모든 재산을 빼앗지는 못하겠더군요. 저는 그분들이 사시고 있던 제 남편의 명의로 된 집은 팔지도 않았고 계속 거기에 살 수 있게 했고, 두 분 앞으로 5천만 원씩 드리며 더 이상 돈을 요구할 경우 집마저도 팔아버리겠다고 했었거든요. 제 으름장이 통했던 모양인지 그 이후 제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으십니다. 차후 몸에 병이 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거나 하는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아마 그쪽에도 제 의사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더는 저희 집 대문을 무식하게 두드리지 않으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저는 그 후 남편에게 받은 유산 중 절반은 난치병 또는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할 때 이름은 제 남편과 제 아들의 이름으로 했어요. 남편에게 받은 막대한 유산을 보면서 저와 제 아들은 이 돈의 절반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남편이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시한부 생활을 하다 세상을 등졌기에 제 남편처럼 이 세상에 많이 있을 난치병 또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눈을 감을 때까지 제 모든 결정을 존중했고 지지해 주었으니 아마 하늘에서 제게 멋있다고 칭찬 세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아들과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육아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은 남편의 눈을 정말 쏙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똑같이 눈웃음을 짓고 저에게 옹알이를 건넬 때면 남편이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 부분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화롭죠. 나중에 제 아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며 아빠의 자리에 대한 부재를 느껴 아빠를 찾게 될 때 저는 내 남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사회에 막대한 돈을 기부했다고 자랑도 할 겁니다.
혼인신고도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저지만 그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고 있고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저에겐 마음을 나눌 가족이자 단 한 명의 친구인 제 아들이 생겼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엄마라 많이 서툴고 어렵지만 그냥 이런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도 받고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누군가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글로 적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묵은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라 참 색다른 기분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오늘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